질문을 분해하는 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맹영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이 이슈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핫해요. 지금. 예. 그래서 아직 이제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지금 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 그리고 뭐 이제 좀 잘못 알려진 것들 좀 바로잡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 이 참사를 보면서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 저도 조간 신문들을 쭉 보다가 좀 눈길을 사로잡은 단어가 있었는데 참사의 일상성이란 단어였습니다. 이게 한국일보 기사였는데 그러니까 월요일 저녁 그리고 회사 인근의 먹자골목 초입 그리고 지하철 환승역 이번 사고로 뭐 세상을 떠나신 분들 각자의 사연도 있겠지만 지금 국민들이 더 주목하는 이유는 이 키워드들 그러니까 우리 일상 한가운데에서 이 사고가 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뭐 목자골목이나 월요일 저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하철 환승역이라는 단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이 자리에 있던 것이 이상하지 않다. 뭐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여기 가톨릭 평화방송 CPBC하고 별로 멀지도 않은 곳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있었던 회사가 가장 마지막에는 마포 쪽에 있었는데 그 전에 있었던 데가 바로 딱 거기예요. 그 사고 난 근처였고요. 네. 거기에 순댓국집하고 치킨집이 있고요. 그 옆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굉장히 자세히. 예, 그 사고 난 딱 그 지역을 제가 왜 아냐면 그 식당들을 제가 종종 갔었고요. 그 편의점에서 뭐 물건도 사고 그 앞에서 잠깐 나와서 뭐 이렇게 담소도 하고 그랬던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건이 2년 전에 벌어졌으면은 이게 저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그렇죠. 참사를 바로 눈앞에서 봤을 수도 있겠다. 굉장히 그래서 좀 충격적이다. 네. 뭐 이렇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게 굉장히 좀 일상적인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좀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참사가 반복되면 국민 불안감을 더 키울 수밖에 없고 또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던 사람들도 이번 사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트라우마가 자극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이 문제를 더 무겁게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운전자가 주장하는 급발진 이거 맞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급발진이 아닐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좀 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이제 주목했던 게 이제 블랙박스에 뭐라고 녹음이 돼 있는지를 좀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요즘은 그 급발진 영상들을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대부분 차가 왜 이러지? 브레이크가 들지 않아.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녹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블랙박스에. 예. 근데 이번 사고 차량에서의 블랙박스는 좀 놀라는 것 같은 목소리는 있었지만 이런 음성만 좀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으니 조금 이제 루머 같은 게 돌았는데 부부싸움을 그 부부가 타고 있었는데 그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고 그 다음에 사고가 일어나서 이게 이제 의도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또 루머가 돌았는데 이거는 경찰에서 일단은 사실은 아니다라고 지금 아니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머가 퍼지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경계하기도 했고요. 물론 이 블랙박스의 오디오만으로 좀 급발진 여부를 좀 유추하기는 좀 부족한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차량이 마지막에 마치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좀 멈춰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량이 처음에 이제 웨스틴조선 호텔이라는 곳에서 맞습니다.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직진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역주행이 된 건데 쭉 가다가 한번 사람을 피하는 것 같다가 사람을 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게 보통 이게 급발진이라고 하면은 그냥 끝까지 어디 벽을 들이받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것 같은 이제 영상이 남아 있어서 이거 굉장히 의문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전문가는 이 급발진이라는 현상은 중간에 감속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급발진 관련 영상을 봐도 그 가드레일의 차량 옆면을 좀 긁어가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어떤 뭐 연석이나 그러면 또 도로 구조물과 충돌할 뒤에 멈추는 모습이 일반적인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마치 그냥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 섰다. 뭐 이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예. 브레이크가 눌러서 보통 이제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하니까 급발진이라고 하고 계속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브레이크가 작동했다라는 증거가 있으면은 반대로 이제 급발진이 아니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브레이크가 작동한 흔적 경찰은 찾았습니까? 일단 차량에 동승했던 그 운전자의 부인인 A 씨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진술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운전 미숙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일단 근데 경찰 발표를 보면 현장에서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남는 타이어의 흔적, 스키드 마크라고 부르는데 이게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경찰이 이게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또 이거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가 있다가 30분 만에 경찰에서 번복을 한 겁니다. 아, 혼선이 좀 있었군요. 예. 스키드 마크가 없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고요. 근데 만약에 이걸 확인했다면 그 브레이크 등의 점등 여부와는 다르게 브레이크가 작동했다는 증거인 셈인데 근데 일단은 지금의 정황은 또 급발진에 무게를 실어주는 정황인 셈인 겁니다. 스키드 마크가 없었다는 것은. 예. 그리고 또 일부 영상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차량이 좀 보행자들을 피하는 것 같은 모습도 좀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 말은 이 운전자가 이건 사람을 치면 안 된다 이래서 사람을 피했다라는 그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그 운전자가 사고 직후에 동료에게 좀 전화를 걸었대요. 그래서 통화를 한 동료가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급발진이라고 그 사고 직후에 얘기를 했다. 운전자는 그렇게 동료한테 주장을 한 거죠. 전화를 그러니까. 해서. 예, 예, 전화를 그렇습니다. 해서. 예. 그리고 그 동료는 그 운전자를 표현을 할 때 차량 정비 기술자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다만 그 통화 자체로 뭐 급발진을 입증하는 뭐 대단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뭐 이런 전망도 함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논점들, 쟁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급발진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고 어떤 뭐 기록 장치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걸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EDR 데이터라는 건데 사고 기록 장치 분석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가속 페달과 그 브레이크의 작동 상황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통상 분석에 1개월에서 한 달에서 2달 정도가 소요가 되지만 이번에는 좀 사안의 중대성이 있어서 또 조금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 국가수에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경찰에서. EDR 데이터 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를테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요걸로 추정을 하는 거지 이거를 100% 또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만으로 급발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느냐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의 급발진 의심 사건들에서 이 EDR 데이터를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일부 네티즌들은 이게 자동차 제조사를 위한 면죄부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돼서는 형사와 민사를 좀 나눠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법조인들이 하는데 형사라고 하면 피고인이 이런 잘못을 했으니 처벌해야 된다 이걸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급발진이 명백히 확인된 게 아니라도 급발진일 가능성이 있으면 무죄가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민사 그러니까 손해배상 관련된 부분에서는 급발진이 아니라면은 내가 그걸 증명해야 되는 건데 제조사의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증명된 사례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걸 그렇군요. 봐도. 예. 형사와 민사가 다를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어쨌든 지금 징역 5년 이하의 네.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이 지금 유력한 뭐 이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 또 다른 논점으로 하나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만 68세의 운전자였다 보니까 물론 40년 경력의 이제 버스 운전기사였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고령 운전 때문이 아니냐 순간적인 판단력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노인분들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막 논쟁이 좀 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그 초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에 있어서 어떤 보완 장치가 필요한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심지어 세대 간의 갈등 양상까지 좀 보이는 곳도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저는 이 문제, 이 고령 운전의 문제는 이번 사고를 설명하는 핵심은 좀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운전자는 경력이 40년이 넘고요. 또 68살 사회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 68세가 운전도 하지 못할 정도의 인지력인가 하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심신미약인 사람과 심신미약이 아닌 노인 이 두 운전자를 따져봤을 땐 또 위험성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또 이제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 인구 구조 자체가 고령화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변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즉 교통사고가 전체 몇 건이 발생했는데 운전자 비율을 보니까 고령자가 많더라 이런 식으로 또 접근하는 것은 정확한 접근이 아니라는 또 지적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같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고령이 될수록 인지에서는 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60대라고 해도 뭐 40, 50대 정도의 인지와 신체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80대보다 병약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고령 운전자 사고가 많이 나니 예. 이를테면은 운전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할 경우에는 이를테면은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 좀 충전을 해서 준다든지 뭐 이런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운전을 연세가 드셔도 꼭 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예. 뭐 안전운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좀 논쟁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 그때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초보 운전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을 붙이고요. 고령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을 붙이는데 네. 이게 노란색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단풍이 들어서 이제 황혼역으로 저문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노란색을 붙였다가 그거를 또 노인분들이 싫어해가지고 색깔을 바꾸네 막 이런 논쟁들이 일본에서도 한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상당히 이제 좀 고민거리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쟁점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이 사고를 보면은 인도를 중심으로 이제 가드레일이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이 설치됐는데 이게 무용지물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서울시는 일단 이 가드레일은 그 보행자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해서 설계된 것이지 그러니까 이 차량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무단 횡단하지 말아라 예. 이렇게 막은 거다. 네. 예. 그렇다고 해도 또 물론 고속도로에서 쓰이는 가드레일을 거기다 가져다 놨어도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대책을 좀 더 이 보행자들의 안전을 더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 더 깊이 고민해야 되지 어떤 이런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고령 운전에 이 모든 화살을 다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 사고가 역주행 사고라고들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또 사고가 난 곳이 일방 통행이잖아요. 처음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일반 통행이라서 착각하는 운전자가 많다는 거예요. 예. 그게 단순히 이곳 서울 그 시청 앞뿐만 아니라 뭐 목동도 그렇고 그런 들이 곳곳에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역주행 차량이 아예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지금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고령자의 운전 자격 이것도 논의를 해야 하고 할 수 있지만 이 밖에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다각도로 좀 논의돼야 된다. 좀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가진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일방 통행로라서 사실은 역주행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항상 차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예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밤 9시가 넘어서 차가 적어지니까 이제 착각을 했던 뭐 이런 정황들이 있는 건데 참 여러모로 고민거리를 많이 네. 던져준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뉴스 큐레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맹영경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